얼마 전에 케이블 채널을 봤는데요. 세기의 살인마라는 주제로 그 살인범들의 순위를 매기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었거든요. 그래서 뭐 순위를 매기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역대 가장 잔인했던 살인마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도 앞으로 다루게 될 이 살인범들이 다들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범죄자들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평소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보다도 더 많이 자세하게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한 다양한 해석과 저의 생각을 좀 넣어서 준비해 볼 생각이고요. 기존에 있던 그 일요일 미스테리 범죄 사건은 하던 대로 비교적 좀 덜 알려진 사건들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사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살인범이고요. 아마 제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제가 다룬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곳에서도 보셨고 충분히 좀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름은 내용을 진행하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991년 5월 27일 미국의 한밤중에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외곽 지역에서요, 한 동양인 남자아이가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처럼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불빛 하나 없는 이 거리는요, 사람들의 흔적도 거의 없었고 정신없이 달리고 있던 이 남자아이는 도중에 몇 번씩이나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다 까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상처를 돌볼 새도 없이 어두운 거리에서 불빛을 찾아서 무작정 앞을 향해 달리기만 했다 그래요. 한참을 달리고 나자 드디어 저 멀리 한 가정집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빛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 집 앞에 도착한 소녀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큰 목소리로 살려달라 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현관문을 미친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마침 잘 준비를 하고 있던 이 집안의 두 소녀와 어머니는 자신들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에 침대에서 일어나 약간 짜증이 난 듯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요, 마구 찢겨진 옷을 겨우 걸쳐 입은 채 온몸에는 넘어져 생긴 상처와 심한 폭행을 당한 왜소한 체구의 동양인 소년이 서 있었다 그래요. 이런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된 집주인은요, 바로 남자아이를 집 안으로 들인 뒤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집주인의 딸들은 이 눈물과 피로 얼룩져 있는 소년의 얼굴을 닦아주었고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서 진정을 시켰어요. 이 소년은 한참 동안이나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겨우 좀 안정이 되자 긴장이 좀 풀렸나 봐요.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 집에 다시 한번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현관문을 두드린 사람들은 2명의 경찰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한 남성이 같이 있었는데요. 경찰들의 말로는 신고를 받고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오는 도중에 마침 이 남자아이의 보호자를 만나서 상황 설명들을 모두 들었고 함께 왔다라는 말과 함께 등 뒤에 있는 동행한 젊은 남성을 소개해줍니다. 잘생긴 외모에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이 남성은요, 정중한 말투로 자신을 이 남자아이의 애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소녀는 19살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둘 사이에 사소한 문제가 생겨서 조금 다투게 됐고 그 뒤로 이 소년이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자해를 하다가 몰래 도망쳤다 라면서 상황들을 설명해 줬어요. 이어서 이 젊은 남성은 자신은 그렇게
집을 나간 소년이 너무 걱정이 돼서 한참을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된 경찰을 만나서 같이 왔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이 어떤 남자가 미성년자의 남자아이와, 그것도 동성년이죠, 조금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해외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시선보다는 조금 더 색안경을 끼는 경우는 좀 드물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비정상적인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두 딸과 집주인은 남자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충분히 다 이해하고 납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이 남자에서 느껴지고 있는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래요. 그렇게 망설이고 있자 경찰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제 소년의 친구를 찾았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동거하는 친구 사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잠들어 있는 이 소년을 남성에게 넘겨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년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면서 넘겨주는 것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소년을 이 남성에게 돌려달라는 요청을 반복했어요. 하는 수 없이 소년의 애인이라는 남성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남성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잠든 소년을 안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 남성은 소년이 울면서 미친 듯이 달려 나왔던 그 어두운 길 속으로 잠든 소년을 안고 사라졌고요. 새벽부터 별 귀찮은 일이 다 일어났다라면서 불평을 하던 두 경찰도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후 집주인, 부인과 두 딸은요, 알 수 없이 계속되는 이상한 느낌에 돌아간 소년이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죠. 방법이 없어요. 경찰을 믿고 가족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요. 집안의 불빛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꺼졌고요. 그렇게 그날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이 일이 발생한 지 정확히 2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1991년 7월 22일 밤 11시, 2달 전에 그 동양인 남자아이가 도망치듯이 달리던 그 길에서 이번에는 한 흑인 남성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면서 달리고 있었어요.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도망치던 이 흑인 남성은 결국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근처에서 순찰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요, 오히려 자신을 붙잡은 사람이 경찰이다라는 사실에 아주 기뻐했어요. 오히려 경찰을 부둥켜 안고 이제 살았다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경찰이 너무 당황했죠. 순찰을 하던 이 경찰은요, 수갑을 차고 도망가는 흑인 남성의 모습을 보았고 근처 경찰서에서 탈출한 탈주범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쫓던 중에 검거해서 붙잡게 됐던 거였죠. 이 남성은 탈주범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지만 경찰과의 대화에서 매우 횡설수설했고요. 크게 웃다가 갑자기 살려달라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의 아주 심각한 감정 변화를 보이고 있었어요. 경찰이 기분이 이상하죠. 이 사람이 수상한 사람인 줄 알고 잡았는데 알고 나니 수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행동이 이상해요. 의심이 들어서 이 남성을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수갑을 찬 이 흑인 남성의 이름은 트레이시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들어오자 에드워드는요, 그제서야 정말로 안심이 되었는지 큰 안도감을 보이면서 어떤 남자에게 공격을 받았다 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에드워드가 어젯밤, 전날 밤이죠, 술집에서 만났던 남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남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그 집에 따라갔다가 남성이 준 음료수를 먹고는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곧 너의 심장을 칼로 잘라 먹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미 자신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 남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도망쳤다 라면서 그동안 겪은 이야기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자의 인상착의들을 경찰에게 털어놓았어요. 에드워드의 진술을 함께 듣던 대부분의 경찰들은요, 에드워드가 지어낸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2명의 경찰관은요, 동료들과는 다르게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진 채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래요. 에드워드가 설명했던 그 인상착의의 남성은요, 2달 전에 그 소녀와 부인이 살고 있던 집에서 만나서 그 동양인 소년을 데리고 사라졌던 그 남자와 정확하게 일치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달 전 만났던 그 남성이 심상치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두 경찰은요, 에드워드의 진술에 따라 한 아파트 현관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리자 2달 전에 만났던 그 잘생긴 외모의 남성이 술 냄새를 풍기며 문을 열어줬어요. 이어서 에드워드 트레이시와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는 경찰의 말에 이 남성은요, 아주 태연한 얼굴로 2달 전과 같은 말을 합니다. 평범한 연인과의 다툼이 있었다, 별일 아니다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경찰들은요, 2달 전과 이번에는 서로 달랐습니다. 경찰들은 집안을 수색해야겠다면서 협조를 요청했어요, 이 남자에게. 그런 말을 꺼내자 경찰과 웃으면서 대화를 하던 이 남성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요청을 강하게 거부했어요. 들어오지 말라 라고 그랬죠. 결국 거친 저항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집안 수색을 하게 됐습니다. 집안 내부는요, 언뜻 보면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평범한 아파트 같이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참기 힘든 악취와 술 냄새,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가 온 방 안에 진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경찰들은 코를 막아가면서 집안을 조사하던 도중에 한 경찰관이 이 경찰에게 화를 내고 있는 남자를 진정시키고 있었고, 한 명은 집안을 수색하고 있었거든요. 집안을 수색하는 남성이 뒤를 돌아보더니 당장 체포해 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에서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몇 장이 있었고요. 대량의 염산과 2개의 해골, 냉장고 안에는 포장된 인육과 4개의 사람의 머리가 나왔었기 때문이었죠. 1991년 7월 22일 긴급 체포된 이 남성의 이름은요, 제프리 라이어널 다머, 줄여서 제프리 다머라고 불리고 있고요. 현재 미러키의 식인살인마라고 불리는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는 연쇄살인마가 되겠습니다. 체포된 제프리 다머는요, 1960년 5월 21일에 미국의 웨스트 에일스에서 분석화학 박사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집안 환경은 박사인 아버지 덕에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정서불안을 심하게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제프리 다머를 임신하고 있던 기간에도 심한 입덧과 우울증을 핑계로 매일 다량의 많은 양의 몰핀과 알약을 먹어왔습니다. 많이 먹을 때는 하루에 26알까지도 먹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프리를 낳고 나서도 약물 의존증이 더욱 심해졌어요. 아마도 이러한 약물들이 뱃속에 있던 제프리 다머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직장일로 매일 바빴고요. 자식 교육에는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는 당연히 좋지 못했습니다. 제프리에게 남동생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사실 6살 차이밖에 나진 않지만 20살과 14살의 차이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초등학생 13살과 7살의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끼리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일을 하고 서로 부부관계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제프리 다머는 집안에서 늘 혼자였었다고 합니다. 당시 제프리 다머가 좀 머리가 좋은 편이에요. 지능검사에서 IQ가 145 정도의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 형제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사회성에 대한 학습을 하지 못합니다. 사회성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잘 하지 못했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학교 수업에 관심이 없게 되죠.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에도 서툴러지니까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집이나 학교나 항상 제프리 다머는 혼자 있었고 혼자 다녔어요. 그래서 유일한 취미가 아버지에게 선물 받았었던 과학교재를 통해서 동물과 곤충의 사체를 만들어 수집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로드킬, 길거리에서 차량에 부딪혀서 사망한 동물들의 사체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직접 동물을 잡아 죽이거나 가끔은 이제 아버지의 화학 용품을 훔쳐서 살아있는 동물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동물의 살과 뼈를 녹이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잔인성이 점점 진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는 알코올 중독에도 시달렸었다고 그래요. 꽤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10분 만에 맥주 6캔을 비울 정도로 급하게 마시기도 했고요. 수업 시간에도 몰래 가방에 술을 숨겨와서 마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제프리 다머가 검거되고 나서 경찰이 물어봤어요. 술은 집에서 마셔도 되는데 굳이 왜 학교에 가지고 와서 마셨냐라는 질문을 하자 이 제프리 다머가 했던 말이 가족들에게 술 마시는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좀 보면은 제프리 다머는 어릴 때 집안에서 자신의 생활이나 어떤 행동,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여주는 것을 좀 싫어하는 극도의 내성적인 성격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으로 평소에 가족들 간에 얼마나 대화가 없었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스스로 고립된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서 제프리 다머는 자신이 일찍부터 이성, 여자보다는 같은 남성에게 좀 성적으로 끌린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요. 14살에 이웃집 또래 남자아이를 만나서 첫 성관계를 경험했는데 이때 그 경험이 그동안 자신이 상상해오던 그런 것과 아주 달랐었다고 합니다. 쉽게 실망을 한 거예요. 기대와는 달라서. 이후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보다는 죽은 시체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떠한 성향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스스로 경험을 통해 확인해보고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프리 다머는 계속해서 동물을 죽였고요. 그 사체들을 수집하면서 만족감과 쾌감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시체를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시체들과도 성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상상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이러한 성적 환상을 충족하기 위한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 상대로 몇 달 동안 자신의 집 앞을 지나쳐 가던 한 젊은 남자가 떠올랐었대요. 그 남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매일 야구방망이를 든 채 수풀에 숨어서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남성이 운이 좋게도 제프리 다머의 집을 더 이상 지나가지를 않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 계획하고 노렸던 이 남성의 살인을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집은 제프리 다머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그 위스콘신주의 웨스트 아일즈라고 하는 곳에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살인을 성공했었던 집이기도 하죠. 첫 번째 살인 계획은 그 남자가 지나가질 않게 되면서 실패했죠. 그러자 한동안은 살인 욕구를 스스로 감춥니다. 살인을 포기했던 거죠. 그리고 평범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물론 동물 사체 수집은 계속 했었죠.
제프리 다머의 큰 변화가 생겨요. 그러던 도중에 1978년이었는데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했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이혼을 결국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게 됐어요. 아빠랑 둘이 살기로 된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제프리의 살인 욕구가 갑자기 폭발해버립니다. 이 시기에 첫 번째 살인을 했던 거고요. 같은 해 78년 6월 18일 제프리 다머는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던 도중에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던 19살의 남성 스티븐 힉스를 만나게 됩니다. 힉스는 제프리 다머가 평소에 좀 이상형으로 꼽던 스타일의 남자였어요. 좀 중단발이고 좀 스키니한 체격을 가진 좀 이렇게 마른 체형의 히스패닉계 남자예요. 남미 사람이었습니다. 힉스는 제프리에게 자신의 집에서 마리화나와 맥주를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신의 집까지는 그럼 데려다 줘라 밤에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되고는 제프리 다머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프리 다머와 맥주를 마셨고요. 시간이 되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힉스의 뒤통수를 아령으로 내려쳤어요. 그래서 기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힉스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에 사체를 강간을 했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동물 사체로 연습을 하던 대로 죽은 힉스의 시체를 해부했고요. 토막을 냈어요. 그리고 집 뒷마당에 매장을 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살인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사체를 묻었어요. 사람을. 걱정이 좀 됐나봐요. 그래서 증거인멸을 위해서 땅을 다시 파냅니다. 사체는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됐죠. 그 부패되던 사체를 다시 꺼내서 망치를 이용해 뼈를 부쉈고요. 뒷마당에 토막을 내서 나눠서 묻어버리는 이런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프리 다머가 첫 번째 살인을 마친 뒤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요 학교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요 이전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여전히 사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외로워했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 좀 학업에 흥미가 떨어지죠. 수업도 자주 빠졌고 거의 매일 침대에 누워서 보드카,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 없이 학교 화장실 벽을 부수거나 룸메이트들이 외출했을 때 몰래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 수시로 사고를 쳤죠. 그래서 한 학기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프리 다머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이 사실 골칫덩어리죠. 강제로 군대에 입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하지만 군대에서도 동기들과 자주 싸움을 벌였고 한쪽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각한 음주 문제로 인해서 2년 만에 강제로 전역을 당하게 됩니다.